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크게 몸과 마음이라는 두 분야에 있어서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몸과 마음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양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이 세포를 배양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포가 얼마나 좋은 영양이 잘 갖춰진 배양액에서 잘 자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배양액 속에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많은 음식들에서 뽑아낸 영양소들이 아주 균형적으로 잡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 네, 아주 수십 가지, 한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더 부족할까봐 FBS라는 피털 보바인 시럼, 송아지의 혈청에서 뽑아낸 이 성분도 같이 영양소로 넣어줍니다. 이 성분이 있어야만 이 세포들이 안정적으로 잘 세포 분열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자라나는 세포도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우리 몸도 아주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기의 상태가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세포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으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문제로 삼기도 했었지만, 또 유전자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는 대사질환이다 해서 세포 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가 건강하고 조직과 장기가 모두 건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게도 바로 이 영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 불균형 상태의 식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쌀밥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고기를 좀 많이 드신다거나 또 한 끼 그냥 라면이나 김밥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렇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영양소를 크게 3대 영양소다, 5대 영양소다, 6대, 7대 영양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서는 총 9대 영양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당연히 인체는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자, 그리고 이 탄단지가 잘 에너지화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을 아무리 잘 믹스했다고 해서 그 성분이 완벽한 음식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성분들을 잘 이렇게 믹스해서 먹는다고 해서 동물이나 또 사람이 완벽하게 건강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효소라는 것이 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번째 영양소로 바로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영양소로는 바로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식이섬유인데요. 네, 살아있는 과일, 채소, 버섯류, 보통 식물 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영양소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암을 예방한다, 활성산소가 중화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9번째 식물 영양소까지 해서 이렇게 9대 영양소가 갖춰진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좀 분석하다 보면 50종이 넘는 영양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세포가 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영양이 잘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또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독입니다. 질병과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독소를 얼마나 잘 해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독소가 눈에 보이냐, 진짜 있는 거냐,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 숨만 쉬어도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조차 몸에 들어와서 대사산물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영양소를 흡수하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중간 대사산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늘 독소를 또 더 먹고 있어요. 바로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입니다. 하나하나는 모두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자꾸 모이면, 또 너무 자주 먹으면 당연히 몸에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리가 없겠죠. 이것들이 쌓였을 때 또 서로 알 수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칵테일 효과, 서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런 알 수 없는 다양한 나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독소로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화학약품입니다. 약은 원래 출시할 때부터 약성이 있으면 약효를 내면서 다른 한면은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약 설명서에는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이 주는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그 이면에 감추어진 독성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두 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수개월, 수년, 5년, 10년, 또 하나의 약물이 아니라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아주 다양한 약물을 너무 오랫동안 먹게 될 때는 분명히 우리 몸에 독소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과식을 했을 때, 다양한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었을 때, 뷔페식 가서 식사할 때, 이런 경우에는 소화시키느라고 우리 몸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면서 활성산소라는 것을 또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 식품 첨가물, 화학약품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독소로 우리 몸에 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소가 병원에서 체크를 하지 않을 뿐 우리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늘 독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인체는 이 독소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는 이 독소를 늘 해독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또 좋은 뛰어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되면 또 폐에서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 성분들은 간을 통해, 피부를 통해, 심장과 또 대장을 통해 늘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또 몸에 쌓인 활성산소들은 인체의 항산화, 중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늘 중화를 합니다. SOD 또는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은 늘 해독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독소가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분량이 이 정도인데, 그리고 이만큼 생성이 된다라면 이만큼의 독소는 몸에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독소들이 간과 신장과 대장과 또 폐를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몸속에서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일례로 다양한 첨가물이나 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됐을 때 몸은 면역력이란 걸 통해서 또 면역세포들의 힘을 이용해서 당연히 해독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은 독소를 내보내는 과정 중에 생기는 우리 몸의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잠깐 생기고 건강해져서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면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될 텐데요. 끊임없이 독소가 나오고 끊임없이 염증들이 발생되는 그 상태, 바로 만성염증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몸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소, 미세염증,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혹을 만들고 또 계속 장기화가 되면 이 혹은 우리 몸에서 또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해독을 잘하는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양이었고 두 번째는 해독인데요.
영양과 해독의 원리만 우리 몸이 잘 이행해 준다라면 불필요한 몸에서 다양한 증상과 질병이 생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과 이 해독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영양과 해독의 원리, 굉장히 개념적인 말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잘 흡수하고 또 역시 식사를 통해서 해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통해서 영양이 부족하게 들어오거나 또는 독소가 너무 많이 생길 때 바로 질병으로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쉬운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우리 몸에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 분류별로 하면 9대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과 견과류입니다. 과일만 드시면 약간 지방과 단백질은 부족하기 쉬운데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부족한 지방과 단백질까지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만큼은 제가 늘 과일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전 국민이 아침 과일을 먹는다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아픈 분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일을 통해서 9대 영양소를 채우시고 또 부족한 영양소는 견과류, 역시 열매잖아요. 견과류를 통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이 견과류는 아침보다는 점심과 저녁에 또는 간식으로 드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 과일을 통해서 9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으시고 대신 점심과 저녁에는 이렇게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밖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거나 당분과 양념이 많은 음식을 먹기가 쉽습니다. 또 정제 탄수화물도 사실 먹기가 너무 쉽죠. 밥빵, 면떡, 디저트 같은 음식을 우리는 피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또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과일, 채소 스무디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와 샐러리나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과일 하나에 2가지 정도 채소를 넣어서 갈아서 식전에 먹는다면 식사할 때 드시는 많은 불필요한 혈당이라든지 또 화학 성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것만 실천을 해도 우리 몸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회식이 있다. 회식을 피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긴 좀 어렵잖아요. 모임이나 약속이 있다. 그럴 때 그냥 드시고 다음날 과일을 좀 더 많이 드시거나 또 과일 채소 스무디를 좀 더 열심히 드시거나 좀 더 보충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나 지나치게 아주 힘들게 맛없는 건강식을 하시지 않아도 아침 과일 먹기 또 점심 저녁에 또 식전에 과일 채소 스무디 먹기 이것만 좀 실천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몸에 독소를 해독할 수가 있고 9대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마음 건강까지도 같이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 건강은 각자 좋아하는 여러 취미 활동이나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마음도 영양이 잘 채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말,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음에도 독소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해독하는 것, 정화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이나 안 좋은 힘든 상황 모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스트레스를 얼마나 짧게 가지고 있느냐 빨리 푸느냐 또는 계속 그 과거의 오래된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좋은 것들은 흡수하고
나쁜 것들은 빨리 풀어내려는 우리 각자만의 건강법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몸과 마음에 모두 적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이 한 가지만 조절을 해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혈압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염증, 바로 이 모든 것들의 그 시작점에 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너무 많은 당분을 먹는 것도 혈당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지나친 당분과 빠른 혈당 상승이 바로 노화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많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단 음식도 많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가 쉽습니다. 네,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빵이나 또 라면 이런 것도 드시게 되잖아요. 또 당 떨어졌다 하면서 초콜릿이나 사탕, 또 단 음료수들을 먹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몸에 당분을 초과시키고 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데요. 자, 이것만 막아도 노화가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당을 어떻게 하면 천천히 올릴까? 네, 또 빠르게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우리 두 가지인데요. 한 번에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그 어떤 음식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겠죠. 빵이나 라면이나 단 초콜릿이나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 싶을 때 먼저 과일을 먹는 겁니다. 네, 또는 과일, 채소, 스무디를 먼저 선택하시면 혈당이 그 다음 음식을 빠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많은 수분과 식이섬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의 순서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흰 쌀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 올리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저도 약속이 있고 모임 있을 때 언제나 현미 잡곡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음식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혈당이 낮은 음식을 첫 번째 음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혈당이 낮은 음식은 채소도 있고요. 해조류, 버섯류, 두부 같은 또 단백질류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 쌀밥을 드실 때 먼저 말씀드린 이 음식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라는 거예요. 이 순서만 바꿨는데도 몸속에 위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흰 쌀밥을 막 드시거나 빵을 막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윗속에서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이 혈당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채소류, 해조류, 콩류, 두부, 단백질류 이런 음식들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쌀밥을 드실 때는 아주 천천히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좋은 습관으로는 꼭 쌀밥을 드실 때마다 젓가락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데요. 사실 이것만큼 1시간씩 달리기나 헬스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먼저 채소류, 단백질을 드신 다음에 흰 쌀밥을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 이 습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먼저 과일을 먹는 법, 그리고 당분이 적은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를 먼저 먹고 쌀밥을 나중에 먹는 것. 자, 이거 순서만, 음식의 순서만 지켜도 빠른 혈당 상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식후 과일이 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식문화가 있습니다. 네, 식후에 과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바로 식사 중에 드셨던 쌀밥, 나물, 김치 이런 다양한 음식물이 위 안에서 점점 소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과일에 또 당분과 과일에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서로 만나서 발효가 됩니다. 여러분, 발효라는 것이
밖에서 발효가 돼서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발효 음식 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뭐 된장이나 다양한 장류들, 뭐 나또 같은 이런 음식들. 자, 그런데 발효 음식은 좋은데요. 우리 위 안에서 발효가 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위 안에서 발효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위 안에서는 음식물이 잘 소화가 돼서 영양소만 잘 흡수가 되고 찌꺼기는 다 나가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효가 되면 가스가 차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입에서 트림이 나오고 뭐 방귀도 나오고 이렇게 발효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 또 알코올이 생기면서 간세포가 또 파괴가 돼서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술을 안 먹는데도 간 수치가 높은 분들 중에 식후 과일 습관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이미 밥을 드셨기 때문에요. 과일에 당분이 또 들어오면 절대 초과 당분이 되고 발효가 일어나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식후에 먹으면 과일은 독이 되니까요. 절대 식후에 과일 드시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과일이 약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바로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또는 식사로 드시면 됩니다. 과일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무려 9대 영양소가 있는 굉장히 완벽한 음식입니다. 네, 쌀밥만 먹으면 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뭐 다양한 영양소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중에 밥과 반찬을 드시는데 과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일 하나 안에 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과 과일의 과당과 자당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으면서 뭐 파이토케미컬,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수분, 효소 아주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식사로 드시는 겁니다. 자, 아침 식사로. 자, 그리고 식전에 과일을 드시면 식사 중에 드시는 음식의 양이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미 위 안에 과일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뭐 과당이나 수분이나 식이섬유 약간 배가 약간 차거든요. 이후에 쌀밥을 먹거나 뭐 다른 음식들을 드시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다이어트 효과가 됩니다. 과일에 과당을 먹는데 다이어트 효과가 되느냐, 말이 되느냐, 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과일에 당분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사용이 됩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추가적으로 과일을 드시면 당분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쌓이는 거지, 먼저 과일을 드시면 몸에서는 이 당분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먹는 당분의 양은 줄어들고 또 소화가 잘 돼서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제가 아주 좋은 방법, 먼저 과일을 드시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 성분들이 간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해지면서 지방 분해도 잘 되니까요. 피로며 면역력이나 다이어트, 지방간 감소 이런 것들 모두에 식전 과일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 과일, 식전 과일로 과일을 꼭 드시길 바라고요. 식후에 입가심하려고 과일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일과 견과류가 내장 지방을 녹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일의 식물 영양소가 몸속 내장 비만을 다 녹여줍니다. 자, 그 이유는 과일 속에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이런 다양한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이런 색깔에 들어있는 이 식물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바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인체는요, 지방이 무조건 없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죠.
또 뭐 HDL 있고 LDL 있고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또 최근 연구 결과로는 LDL과 HDL의 차이는 고밀도냐 저밀도냐의 차이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산화가 된 L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밝혀졌어요. 자, 그렇다면 산화가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산화를 시키는 그 원인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은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다 사용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또 세포막이나 이 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물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산화가 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몸에서 사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몸속에 여러 염증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몸속에 있는 지방이 산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밥이나 빵이나 면 종류 또 다양한 떡이나 디저트를 먹게 되면 이 초과된 당분은 다 지방으로 몸에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초과되지 않도록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설령 좀 초과가 됐다 하더라도 몸속에서 이 내장비만 잘 녹여주면 좋잖아요.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과일에 다양한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이런 식물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몸속 내장 비만을 녹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활성산소가 많은 몸이 되는 환경 이것들을 꼭 피해 주시고 밥방면 떡이나 또는 과식이나 너무 지나친 운동하는 것,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또 너무나 잠이 부족한 것, 다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환경이니까요. 요거를 개선해 주시는 것이 내장 비만을 빠르게 줄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과류가 또 내장 비만을 줄여줍니다. 저 북극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거기서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견과류를 먹은 걸까요? 근데 그건 아니고 바로 그들은 등푸른 생선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이 좋은 지방을 먹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이런 많은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역시 산화된 기름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기름이 산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먹는 겁니다. 몸속에서 밥방면 떡이 몸에서 바로 지방으로 쌓인다고 했는데요. 결코 좋은 지방으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걸 녹여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나쁜 지방들을 또 녹여주면서 몸의 염증을 잘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는요, 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1대1 정도에서 1대4 정도까지 오메가3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20까지, 1대100까지 심하게 아주 끼어진 상태가 되면 바로 몸속에 염증이 많아지고 염증이 많아지면 내장 비만 등이 더 쌓이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에스키모인들처럼 등푸른 생선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 좋은 식물성 지방산은 또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바다의 오염, 중금속 오염 때문에 또 안전한 그런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안전한 식품으로 산패가 되지 않고 신선한 그런 견과류를 섭취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몸의 내장 비만을 줄여주는 두 가지 음식, 과일과 견과류 섭취를 하루에 꼭 놓치지 않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소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동물원에서 이 동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이 동물들이 먹는 먹이가 다 가열식에다가 거기다 뭐 비타민, 미네랄, 가루를 좀 섞어서 준 거예요. 자, 가열한 음식과 그냥 합성 가공한 비타민, 미네랄을 줬을 때 동물들은 병에 걸리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이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사자는 생고기를 먹어야 되고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는 과일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음식을 바꿔줬습니다.
사자에게는 생간, 생고기, 살아있는 동물성 음식을 주고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나 사과, 오렌지 같은 신선한 과일을 줬습니다. 자, 그러자 동물들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질병에서 회복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잘 열심히 아무리 계산하고 또 영양소를 잘 배합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자연이 제공한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형태와 합성 가공한 그런 영양소의 배합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음식을 단백질 쉐이크나 에너지바 이런 것들로 혹시 너무나 자주 드신다라면 바로 이 미국 동물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과 또 가공한 그런 가열식의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효소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효소는 무엇인가? 젊은 사람은 효소가 엄청 많고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또 아이들은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잖아요. 노인이 되면 침도 안 나온다. 또 병원에 오래 있는 환자일수록 입에도 침이 마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효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 시기에는 효소가 이미 몸속에 풍부하기 때문에 좀 덜 먹어도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효소의 부족으로 인한 또 효소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음식의 재료들을 가지고 몸에 이 효소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소는 무엇일까요? 효소는 미국의 효소 영양학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에드워드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단백질이다 라고 이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와 효소가 나와서 그 음식이 내 몸의 영양소로 다 사용이 됩니다. 소와 효소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건강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어떠한 단백질이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단순히 소와 효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 대사 효소, 잠재 효소입니다. 소화 효소는 방금 말씀드린 밥이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는 것처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입니다.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단백질은 펩신, 펩시노겐, 프로테아제, 지방은 리파아제, 아제라는 이런 이름들이 이제 붙여지는데요. 이렇게 소화 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은 각종 다양한 대사를 담당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이 효소가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눈을 깜빡이고 심장이 뛰고 있고 또 혈액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항체도 만들고 또 외부의 적을 물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사, 호흡, 배설, 그다음에 면역작용, 혈관의 작용, 심장의 작용, 근육의 움직임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대사 효소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잠재 효소라는 게 있어서 마치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잔고가 점점 줄어들거나 바닥이 나면 왠지 불안하고 또 굉장히 생활이 또 불편해지잖아요. 이것처럼 몸에 남아있는 어떤 일정량의 이 효소들이 있어서 비상시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호르몬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효소가 많은 사람은 이걸 잘 만들어서 몸을 보호하지만 효소가 적을 때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도 잘 만들지 못해서 그 모든 충격들을 몸이 다 받게 됩니다. 또 갑자기 새로운 바이러스가 막 침입을 해요. 그러면 항체도 만들고 면역 작용을 해야 되는데 효소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항체도 잘 만들고 면역 세포들이 또 새롭게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적은 사람은 이 항체도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기저질환자들은 항체를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분들로 나왔었잖아요. 바로 몸이 이미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잠재 효소의 양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양은 몸에서 계속
많은 양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나이가 있는 사람보다 효소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있다고 다 병에 걸리고 아파야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이에 맞는 건강 식사를 하시고 건강법을 잘 만들어 가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수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효소가 풍부한 몸을 만들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효소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럼 효소가 있는 음식이란 무엇일까? 가공한 음식은 효소가 다 파괴된 음식이고요. 42도 이상의 가열 조리한 음식도 효소가 다 파괴된 음식입니다. 자, 동물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열식을 줬더니 동물들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고기, 생과일을 줬더니 동물들이 회복됐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도 늘 조리 가열된 음식만 먹다 보면 효소가 계속 소화효소, 대사효소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효소가 있는 음식을 반드시 하루에 일정량 이상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을 드시고 점심 저녁 식단에 해조류나 채소류나 버섯류 같은 신선한 음식들을 먹는 것. 그렇다고 모든 채소를 다 생으로만 먹고 무조건 생식을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지 않으면 몸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생식으로까지 그렇게 독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과일은 생과일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과일을 익혀 드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로 드신다면 그날 하루에 필요한 이 충분한 효소의 양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점심 저녁도 너무나 많은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또 효소가 고갈이 되겠죠. 좀 양을 줄이거나 또 식전에 좀 과일을 조금 더 드신다면 효소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강식을 하신다라면 효소가 고갈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아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있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될수록 과일류, 또 채소류, 또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좀 많이 비중을 많이 있게 드시고 가공식품 또 가열된 식사는 좀 줄여가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소 식사로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효소 식사는 난치병 환자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식사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이 깊다라는 것은요, 온몸에 이 생명의 빛이라고 별명이 붙은 효소가 고갈된 몸입니다. 암 환자들의 이 혈액 상태에서도 백혈구에 작용하는 효소가 무려 5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백혈구 수치도 낮고 효소의 종류와 양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환자라는 것은 이미 몸속에 효소 고갈 상태라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난치성 질환으로는 암이 있죠. 이 암은 무려 100년 전에 다 정복이 됐다라는 사실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막스 거슨 치료법으로 당시 난치병이었던 피부 결핵, 폐결핵, 그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개선이 되고 호전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은요, 독일의 의사입니다. 1881년 출생이고요. 독일에서 본인이 의사인데 스스로 편두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제 독일의 주식으로 우유와 그리고 소금에 절인 소시지를 많이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두통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찾다가 사과와 다양한 채소들을 먹기 시작한 거죠. 우유와 소시지를 끊고 사과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 것만으로도 이 막스 거스는 본인의 편두통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암 환자들 또 많은 난치성 환자들이 바로 이 음식의 문제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특히 소시지가 굉장히 짜잖아요. 이 소금에 절인 소시지를 먹다 보면
세포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저류가 되고 이로 인한 세포 부종, 몸 전체의 부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거스는 하루에 13잔 정도의 녹즙을 먹도록 권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스 거슨이 식사법만을 바꿨는데도 무려 450명의 피부결핵 난치성 환자들 중에서 446명이 치료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바로 이 질병이 있다가 회복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막스 거슨이 연구한 그러면 이 녹즙의 재료들은 문헌에 의하면 사과, 당근, 샐러리, 시금치, 상추 이러한 채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막스 거슨도 제가 늘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몸에 꼭 필요한 특히 효소를 풍부하게 넣어주고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을 몸속에 넣어주고 몸에 쌓여있는 나트륨이나 불필요한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치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막스 거슨의 치료를 이용해서 대한제암거순의학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는 하루에 한 5잔에서 7잔 정도를 채소 녹즙을 마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도 아침에 과일 드시고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녹즙을 드셔도 굉장히 몸에 부종이라든지 불필요한 증상들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에 없었던 효소를 아주 많이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또 다양한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효소의학을 통한 유럽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방사선이나 이 항암제 치료에 한멸을 느낀 미국 의사들 소수가 몸에 이렇게 독한 화학약품이 아니라 꼭 필요한 효소를 공급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판크레아틴이라는 효소를 사용해서 췌장암을 개선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통해서 산이나 바다로 가서 자연에서 몸이 많이 개선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에 꼭 필요한 효소들이 공급이 되면 내 몸의 세포가 알아서 건강하게 재생을 하고 또 조직과 장기가 튼튼해지면서 몸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나았다.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고요. 몸이 가지고 있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그리고 효소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지금 난치성 질환을 겪고 계시는데 약으로만 의지하고 계신다 한다면 반드시 식사법의 교정을 통한 몸속의 효소 공급을 꼭 해주시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의 원인 3가지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노화를 아무도 원하지 않으실 텐데요. 노화하게 만드는 3가지만 좀 조심한다라면 젊음을 좀 오래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네, 소식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단순히 그냥 소식이 좋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소식은 우리 몸을 굉장히 덜 사용하기 때문에 온몸의 내장기관이나 온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지만 대부분 소식을 하십니다. 반대로 과식을 하게 되면 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맨날 음식들 많이 먹으면 그걸 영양을 흡수하겠다고 사실은 먹는 건데 이걸 소화시키느라고 소화기관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돼요. 특히 과식할 때 건강한 음식은 사실 과식이 잘 안 되거든요. 채소로 과식이 잘 되나요? 과일로 과식이 잘 되나요? 버섯류, 해조류, 콩 이런 것들은 과식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과식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된 것, 또 양념이 많은 것, 또 단짠 아주 기름에 튀긴 것 이런 음식들은 과식하기 쉽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하는 데 있어서 소화불량이 일어납니다. 근데 소화불량은 그냥 오늘 좀 소화가 안 됐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 소화불량이 굉장히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특히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온몸의 이 세포, 장기들을 다 녹슬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한 번쯤, 아주 가끔 한 번쯤 과식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굉장히 습관적인 과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살찌는 것, 또 몸이 좀 무거운 것, 요걸 떠나서 우리 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함으로써 지치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골고루 많이 먹어라 라는 우리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먹을수록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독소와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음식이에요. 또 요즘은 초가공식품이다 해서 가공을 또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초가공식품은 굉장히 빠르게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가공한 거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음식,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라 죽은 음식. 자,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사람이 먹어야 되는 제대로 된 음식이 있겠죠.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좋은 영양소가 있겠죠. 그런데 가공식품은 음식의 그냥 모형만 맞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탄수화물 좀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람의 몸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효소며 대사효소며 인체의 많은 효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고갈이 됩니다. 네, 한때 패스트푸드나 또 라면이나 과자나 이런 음식을 한 달간 먹어서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실험한 방송도 있었는데요. 너무나 빠르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염증, 지방간 몸이 빠르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좀 빠르게 늙고 싶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노화 가속화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습관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늦게까지 한 새벽 2시, 3시까지도 일을 한다거나 또는 놀다가 잠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잠만 잘 자도 굉장히 건강하고 다이어트 때에도 살이 잘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밤에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세포의 분열과 성장 모든 주기들을 다시 건강하게 리셋을 해줍니다. 또 밤 시간에 사람의 몸에 생긴 잘못된 세포들, 돌연변이 세포들, 암세포들을 처리하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준비해 주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밤에 잘 나와서 내 몸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우리 온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또 몸이 피곤한 것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잠을 잘 자는 것, 이 숙면, 꼭 불면증이 있으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좀 노력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또 젊은 분들의 그런 습관들은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젊은 치매, 젊은 당뇨, 젊은 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프시거든요. 또 저에게 거의 10대부터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또 20대에도 대사증후군이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노화 가속화를 늦추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과식과 가공식품 그리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은 습관 이것을 꼭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고요? 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살찌지 않는 4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의 공통점으로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네, 우리가 과식을 하면 당연히 살찐다 라고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식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요. 포만감이 충분히 있으면서 딱 먹다가 멈출 수 있고 오히려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음식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과일의 펙틴입니다.
네,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죠.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물을 흡수해서 그 자체로 부피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포만감이 늘겠죠. 또 대장에서도 좋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 건강에도 매우 매우 좋습니다. 당연히 변비 사라집니다. 자, 이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도 과일 속에 이 펙틴이 있는데요. 과일을 먹으면 과일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식사 과일로 드셨을 때 살이 찐다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네, 과일을 식사 과일, 아침 과일, 식전 과일로 드시면 일반식을 하시기 전에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일반식의 양이 줄어들고 또 포만감이 있어서 전체적인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과일이 칼로리가 높을까요? 과일의 당분이 살찌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에 포만감이 있지만 칼로리는 낮고 또 수분이 많아서 절대 살찌지 않는 음식입니다. 또 과일의 당분은 식사로 드실 때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내장 비만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자, 과일의 펙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해조류의 알긴산입니다.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는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있죠. 바로 이게 알긴산인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먹었을 때 또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나 다양한 또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갑상선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죠. 자, 갑상선 기능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입니다. 자, 버섯은요, 무려 우유에 있는 단백질보다 2배가 넘는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과 함께 단백질의 공급원, 또 다양한 미네랄의 공급원으로도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버섯은 간단하게 쪄서 드시거나 간단하게 소금, 후추 간해서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건데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자,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엉이나 돼지 감자에 들어있죠. 이 이눌린도 물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점점 불어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다양한 영양소들이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음식 이 성분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과일의 펙틴, 해조류의 알긴산, 버섯의 베타글루칸, 우엉, 돼지 감자의 이눌린 이것들만 잘 챙겨 드시면 배고프고 힘들게 칼로리를 막 제한하며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배부르게 다이어트 할 수 있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껍질째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과일을 껍질째 먹어야 되는 이유로는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의 섭취 때문입니다. 사과의 경우 껍질째 먹을 때와 껍질을 벗기고 먹을 때 장에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외에도 껍질은 물에 녹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같은 이런 이름들로 불려집니다. 자, 그럼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단한 식물세포 벽인데요. 이것은 물에 녹지 않고 물과 함께 팽창을 해서 장에서 대장 점막을 자극해주면서 연동운동을 늘려줍니다. 또 중금속이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장의 청소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속에 노폐물이 뭔가 많이 쌓인 것 같다. 그러면 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최대한 가능한 만큼 껍질째 드세요. 그렇다고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딱딱한 키위 껍질까지 다 드실 필요는 없고요. 사과 껍질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과일의 껍질까지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통곡식에도 있고요. 콩 껍질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식 형태로 먹는 것, 자연 그대로 먹는 것, 이것이 좋은 이유가 몸속에 다 필요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현미의 껍질을 벗긴 것을 우리는 백미라고 알고 있죠. 백미밥만 일단 많이 드신다면 마치 대장 점막에
밀가루 반죽을 계속 이렇게 뿌려놓는 거나 같아요. 우리 밀가루 반죽 손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 하다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손 여기저기 끼잖아요. 대장 점막도 여러 주름들이 있어서 백미만 많이 드신다면 또는 흰 밀가루 음식만 많이 드신다면 이 밀가루 반죽이 대장 점막에 막 끼어서 나중에는 혹이 되고 용종이 되는 이런 불상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장 점막도 튼튼하게 해주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과일은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꼭 걱정이 되는 게 있으시죠? 네, 바로 이 농약 문제인데요. 자, 농약에 대해서 잘 씻는 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나오는 농약들은 대부분 수용성입니다. 그것은 물에 거의 다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씻어도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불안하신 분들은요, 식초물에 과일을 한 30분 정도 담가 두시거나 밀가루를 푼 물에 담가 두셔도 됩니다. 또는 소주와 식초를 좀 섞어서 희석을 해서 이 물에 좀 담가 두셔도 좋고요. 베이킹 파우더를 활용해서 과일의 농약을 세척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과일의 농약 걱정하시느라 중요한 껍질을 버리고 드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일의 농약을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100% 완벽하게 깨끗한 세상에서 사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워낙 화학약품도 많고 중금속도 많고 우리가 도시 문명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그동안 우리는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스팸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는 이미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많이 먹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일의 농약만 특히 위험할까요? 네, 아까 같은 방법으로 과일을 잘 세척해서 드신다면 예전에 드셨던 다양한 가공식품이 주는 위험률보다는 아주 훨씬 낮을 테니까 걱정 말고 드시면 좋겠습니다.